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하기 전에 수익 가격은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또는 나누기 환원율,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환원율을 구해서 가격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환원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환원율이라는 게. 자, 앞에서 우리 종합환원율 했었죠.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다 가능해요. 생략할 수도 있고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안 했나요? 요거 했죠. 근데 총투자액이 부동산의 가격하고 똑같지 않나요? 총투자액이 부동산의 가격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부동산 가격만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사실은 지금 이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리 바꾼 거예요. 자리 바꾼 거. 그죠? 요거 두 개 자리 바꾼 건데, 앞에 이 환원율을 계산할 때 총투자액 내 순영소득 했고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영업소득이 가유 순전후 했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일어나 보네. 작년에도 이랬었는데, 순영업소득이 여기 경비 빼고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경비 빼고 순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었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었죠.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감자속이 이렇게 했죠. 자, 이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았다는 뜻이죠. 감가상각비 안 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이 1,500만 원이다. 그럼 이 1,500만 원 중에는 아직 감가상각비를 안 뺀 그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가상각비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내 투자 원금이 소멸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낡아지게 되면은 그 투자 원금이 소멸되면은 그거를 내가 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나요? 원금 회수하는 돈은 아직 안 뺀 거예요. 왜냐면은 운영경비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운영경비를 뺀 거니까. 운영경비는 아니니까 아직 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번 돈인 것은 아니죠. 번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할 때 이 순영업소득 안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있지만 내 원금 회수하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해서 종합환원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순영업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퍼센트는 몇 퍼센트로 계산이 돼요? 15%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5%는 다 버는 게 아니고 원금 회수하는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15%를 나누어서, 만약에 수익에 해당하는 게 500만 원이고 원금 회수에 해당하는 게 1000만 원이면 1억에 대해서 500만 원 5%만 버는 거고 10%는 원금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잊어도 되고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환원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요, 더하기 회수율,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성질이에요. 중요한 성질.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요런 구조니까 이 다 번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건물이 낡아지면서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내가 끝까지 건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 건물 갖고 있다가 팔면 잠깐 동안에는 가격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안 떨어질 때는 굳이 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가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가치 변화가 없다. 이러면 내가 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회수율이 뭐가 돼요? 회수율이 0이에요. 그러면 손에 잡는 게 다 버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나중에 대팔 때 1억에 샀는 거를 나중에 대팔 때도 1억에 받을 수 있다면 그럼 1,500이 다 버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네, 회수율이 그때는 0이 돼버리니까. 맞나요? 자,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회수율을 더 고려했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이제 결국 낡아지고서 사라지고 하면은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말이죠.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 가치 하락하는 만큼을 원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수율이 이때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회수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은 끝까지 가져가면 결국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이제 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치가 올라간다면은요, 그때는 회수율이 0보다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위에 게 방금 이해가 됐죠? 위에 게 이해가 됐으면 밑에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그냥 지금 이거는 위에 거는 이해가 쉬운데 아래 게 이해가 어려워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면 내가 손에 잡는 돈 안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얹어서 회수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거를 어떤 분이 질문하러 왔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세요. 했더니 그래도 이해시켜 달래.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2차 저차에서 이렇다 했더니 지금까지 알던 것도 헷갈려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외우라고는 외우세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되셨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이에요. 환원율의 중요한 성질.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토지에는 아예 감가가 안 되잖아요. 토지는 감가가 안 되니까 아예 회수율이 0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토지의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한 이제 성질과 정의. 이거는 정의예요. 환원율의 정의. 이건 투자론에서 중요하잖아요. 이거 투자론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론에서 총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그다음에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총정지후 있잖아요. 그 종합환원율이 이게. 그리고 이거는 환원율의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이렇게 다 출제가 됐어요. 괄호 쳐넣기 이렇게. 괄호 쳐넣기 이런 문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저 줍는 거예요.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성질이고 이 더 복잡한 이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이요. 자, 이 환원율 산정 방법은 자, 이 429쪽이 있죠. 그 나머지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환원율 산정 방법에는 자, 이렇게도 이제 일단 하세요. 시조 두엘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시장추출법,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조 투엘부 또는 시요 투엘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조 투엘부 이렇게만 안 하고 시요 투엘부 이렇게 하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 된 여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자격증 따준다고 이제 왔어요. 자동차 한 대 받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다 하고 왔는데, 시험 치기 전날 제가 이제 학원을 갔어요. 시험 치기 전날 이제 학원이 이제 근처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근처에 있는 학원.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고 갔는데, 얘가 이제 저한테 내일 시험에 감정평가에 나오는 거 2개만 알려달래. 저보고. 아니, 뭔 소리냐. 아니, 난들 아나. 2개만 알려달래.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하나도 공부를 안 했대. 야, 너 1월달부터 했지 않냐니까. 1, 2월달에 공교롭게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 마지막에 하잖아, 이거를. 수업을 못 들어왔대요. 근데 그게 3, 4월달에도 공교롭게 못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를 계속 수업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5, 6월달에는 아예 지가 안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만 알고 가라. 시조투엘부 이렇게.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기랍법,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근데 그 다음날 이 나왔어요. 부채감당법 자리에 분해법이 나왔어요. 분해법. 아까 분해법 했잖아요. 아까 분해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분해, 쪼개는 거. 감가수정할 때 나왔어요. 감가수정할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요소 구성법으로 나왔어요. 제가 시조토일부 가르쳤는데 그래서 헷갈리다 틀렸대 찍어가지고. 저는 조성법 가르쳤으니까 조성이 요소 구성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만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요소를 구성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요투엘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시조투엘부, 시요투엘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2개 가르쳐 달라 해서 2개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거라도 알고 가라 했어요. 그것도 나왔어요. 2개 얘기해 준 게 2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나온단 말이죠. 우리 시험이 복잡한 그런 이론을 묻는 것도 있지만 아주 단순한 종류를 묻거나 또 용어를 묻거나 괄호 채워 넣기 묻거나 또 여기도 괄호 채워 이거 다 출제됐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 사례 비율법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용어를 기억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쉬운 것도 안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면은 저런 거 몇 초 만에 푸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해요. 그 복잡한 이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됐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시조투일부, 시조투일부인데 얘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매매 사례예요. 매매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이에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수익이에요.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수익에서 사례 환원율이 나와요. 사례 환원율. 지금 여기 가격분의 순수익 했잖아요. 가격분의 순수익 하면 환원율이 나오죠. 근데 사례의 가격분의 사례 순수익 하니까 사례 환원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사례 환원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하고 비슷한 부동산이라 해야 되겠죠. 사례하고 비슷한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해서 요 나누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집어넣는 숫자를 계산할 때. 그다음에 조성법은 요거는 주관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많아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소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뭐 공식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관 개입의 단점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 요놈들은 출제위원들이 출제 유혹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출제위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출제할 유혹이 많이 생겨요. 계산 문제로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투자를 결합하는데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게 있고요. 금융적으로 결합하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결합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토지 건물 이렇게 결합하는 토지 건물. 이제 복합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돈으로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하는데 토지도 환원율이 있고 건물도 환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환원율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 요렇게 건. 자, 요거는 이제 밑에 거는 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분 비율, 저당 비율,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위는 토지 가격 구성비가 40%면 건물 가격 구성비는 자동으로 60%가 돼요. 그러니까 가격비죠. 그리고 여기는 토지 환원율이 들어가요. 여기는 건물 환원율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토지 환원율이 5%다. 건물 환원율이 10%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앞에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처럼 하고 비슷해요.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는 거예요. 건건 이렇게. 자, 근데 보통 건물 환원율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건물 환원율이 더 큰 이유가 뭘까요? 회수율 때문에. 토지는 회수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회수율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물은 달아 없어지니까 그 달아 없어지는 만큼을 내가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반영돼서 얘가 더 커요. 보통. 자, 이렇게 해서 토토건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저전은 지분 비율이 30%면 저당 비율이 70% 이렇게 되겠죠.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분 환원율과 여기는 저당 환원율 이렇게 들어가요.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 여기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 그런데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써요. 우리 투자론에서 총자산 회전율,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종합 환원율이 저 종합 환원율이고 그 종합 환원율 바로 밑에 있는 게 지분 배당률. 그게 지분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로 보면은 종합 환원율 밑에 지분 환원율이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총종지후할 때 총자산 회전율, 종합 환원율, 지분 환원율, 세후 수익률 이렇게 되는 셈이에요. 이거 그 지분 환원율이 뭐하고 똑같은가요? 지분 배당률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을 씁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 8%다. 그다음에 여기는 저당 상수를 써요. 저당 상수가 예를 들어 7%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저당 상수를 쓰는 이유는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 저당 상수는 언제 쓴다 그랬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원리금 균등액이 나오죠. 만약에 대부액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뭐가 돼요? 이자만 계산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액에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금 이자가 같이 계산되죠. 자, 여기가 원금 이자가 계산돼요. 원금 이자가. 자, 그러면은 이 저당 상수라는 것은 이자율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당연히 큰 수죠. 근데 이 대부에게 이자율 곱한 이 이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수익.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금 이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거는 금융기관의 수익이고 요거는 원금 회수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이자율이 5%인데 저당 상수가 7%라면 5%는 이자에 해당하는 거고 2%는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는
이 저당 투자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회수율로 돼 있다고요. 수익률과 회수율. 환원율 개념이 뭐라 그랬어? 환원율 개념이 수익률과 회수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회수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저당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저당 환원율. 여기 지분 배당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분 배당률에서도 아직 감가상각비가 안 빠진 상태예요. 감가상각비는 세전현금수지, 가유순전후 있잖아요. 가유순전후 할 때 여기 이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수지 가지고 하는 게 지분 배당률이잖아요. 지분 투자액과 세전현금수지 비교하는 게 지분 배당률인데 아직 여기 감가상각비 안 뺐죠. 그러니까 그게 원금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요 지분 배당률도 지분 환원율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해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괜찮은 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지지저저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환원율 개념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변형돼서 토지는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회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고, 다음에 엘루드법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제 5, 6월 심화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을 이용해요. 부채감당률을 이용해서 환원율은 부저저해요. 부저저. 자, 이 부채감당률을 이용한다고 얘기가. 다음에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자, 이 저저가 똑같은 저저죠.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예요. 여기 이제 곱하기하고 더하기, 여기하고 곱하기하고 더하기인데 여기는 전부 다 곱하기예요. 곱하기. 예, 여기 저당 비율,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부채 감당법인데 이 부채 감당법은 단점이 뭔가 하면은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입장이에요. 지나치게 금융기관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당 비율이잖아요. 저당 비율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저당 비율이 0이면 전부 다 0이 되죠. 그러면 이거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의 돈 한 푼도 없이 내 돈으로만 투자한 부동산은 평가 못 하나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작아도 문제가 돼. 이게 남의 돈이 너무 작아도 문제고 어느 정도 남의 돈을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잘 안 쓰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간편하게 구할 수는 있어서 이게 부저저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 중에서는 제일 낫고요. 그래서 늘 이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1순위예요. 출제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있고요. 엘루드법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요게 사실 가장 이론적으로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약간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2L 또는 CO2L부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물건별 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지금 이 3방식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3방식을 각각 공식을 적어 놓고 그 공식에 해당하는 항목을 주제를 소주제로 나누어서 몇 가지 정리했죠. 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내용을 축약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런 그 경향으로 봤을 때는 그 기본서에 있는 걸 다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웬만큼은 커버가 되니까 가능한 한 많이 줄이면서 가능한 한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물건별 평가는 각각의 물건마다 평가는
그 원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원칙적인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비교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방식이 있고요. 오케이.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비교 방식이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각각의 물건별로 이제 하면은 토지부터 해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는 요거 비교 방식이라 그랬죠. 자, 다음에 제가 노란 걸로 쓰는 거는 예외적인 걸 쓰는 거예요. 비교 방식인데 예외를 쓰는 거는 이게 한꺼번에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별로 없죠. 이게 비교 방식을 적용하려면 거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 거래가 별로 없으면 이걸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가법이야. 얘는 원가법인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죠.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거사비야, 거사비.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은 살림이에요, 살림. 자, 살림은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 살림은 구분해서 평가해요. 자, 이거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요. 산지와 임목. 산지는 땅이죠, 땅. 산지는 땅이에요, 땅. 땅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공시지가로 가야 돼요. 공시지가. 땅은 공시지가로. 자, 이제 공시지가 아니면은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거사비밖에 없죠, 거사비. 구분해서 평가돼 땅은 공시지가, 임목은 거사비. 자, 근데 얘네들을 일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일괄해서 하면 또 뭐예요? 거사비. 공시지가 아니면 다 거사비예요. 여기 이쪽에 쓰는 거는. 예외적으로 쓰는 것 말고는 다 거사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임목 중에 소경목님이 있어요. 어린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놈은 그 묘목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발생한 원가를 적용해요. 요 두 개만 원가법이에요. 요 두 개만 원가법이고, 소경목님, 아직 심은 지 얼마 안 된 놈, 건물, 요것만 원가법이고, 나머지는 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 중에 땅은 뭐지만, 땅은 공시지가잖아. 나머지는 다 거사비예요. 토지, 건물, 일괄해서 거사비. 임목만 해도 거사비. 일괄에서도 거사비. 과수원도 거사비. 과수원도 거사비요. 과수원이 거래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어릴 때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래가 많은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거사비. 그 다음에 자동차 거래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거래 많죠. 거래 많은 놈은 거사비. 이런 동산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동산 거래 많죠. 거래 많은 거는 거사비. 자, 근데 이제 비교 방식 이제 마지막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비교 방식에 대한 거는 다 정리가 됐어요. 비교 방식이 다 여기 있어요. 대신 이제 건물하고 소경목님만 이제 원가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거래가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사비 다 보면 돼요. 자, 이제 수익 방식인데 이것도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방식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 수익 방식은 기업 활동.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장,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죠. 공장, 기업 활동이죠. 공장 재단을 평가할 때는 원칙이 개별 자산 합산이 원칙이에요.
개별 자산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요거는 개별 자산을 합산하는 경우는 더 이상 기업 활동 안 하겠다 할 때 얘기예요. 더 이상 기업 활동 안 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게 힌트가 있어요. 계속 수익이요.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요. 계속 수익이 예상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하겠다는 얘기. 그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힌트가 있다면 이렇게. 그리고 계속 수익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이요. 광산, 기업 활동과 관련 있죠. 광산재단, 광업재단, 이거 수익 환원법이요. 그리고 각종 무형재산 있죠.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이런 건 다 뭐하고 관계있어요? 다 기업 활동하고 관련있죠. 각종 무형재산은 전부 다 뭐예요? 각종 무형자산은 전부 다 수익하는 법. 전부 다 뭐예요? 끝이 없어. 각종 무형자산.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에요? 무형이잖아, 무형. 이런 게 유형자산이고, 형체가 있는 자산. 영업권은 형체가 없는데 자산이에요. 어업권도 준부동산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형체는 없잖아요. 예, 이제 공유수면에서 양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전부 다 뭐라고요? 수익하는 법. 그다음에 마지막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자, 이거는 이제 한정돼 있어요. 몇 개 안 돼. 예, 그냥 거래가 잘 없는 기계류 같은 거.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이거 다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인데, 아까 자동차는 거래가 많았잖아요. 자동차는 거래가 많지만 항공기, 건설기, 선박 이런 거는 거래가 별로 없죠. 네, 이런 거는 원가 방식이에요. 예, 이 선박은 선박은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이 두 군데 나오죠. 여기 산림하고 선박하고 두 군데. 선박은 선체하고 몸체, 배 몸체. 그 다음에 기관이 뭐예요? 기관은 엔진. 기관은 엔진이에요. 우리 국어가 완전히 그냥 엔진에 그냥 흡수돼 버려가지고, 이 기관이란 말을 거의 안 쓰죠. 지금 기관이 엔진입니다. 엔진. 의장은 내부 설비 같은 거 있죠. 배 안에 설비 같은 거, 여기 이제 의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자,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원가 방식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이제 원가법 여기 있죠. 건물하고 소규목님은 원가법이고,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거는 수익 방식이고. 됐죠? 이러면 끝이에요. 네, 물건별 평가는 더 이상 없어요. 자, 이 물건별 평가는 지금 임대료는 안 했어요. 지금 임대료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436쪽부터죠. 436쪽부터 438쪽까지가 물건별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요. 자, 이거는 1990년도에 토지 가격 공시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전쯤에 주택 가격을 또 공시를 시작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또 공시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부동산이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원래부터 공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던 거. 근데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주택가격 공시하고 얘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요거 알면 요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런 공시를 하는 취지가 뭘까요? 이런 걸 왜 할까요? 공시를 하는 이유가 세금 매기려고. 세금 매기려고 하는 세금. 이 국민들이 조세 저항 없이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뭐 여기서 평가하는 거 저기서 평가하는 게 국가기관인데도 달랐어요. 국가기관인데도 제가 하는 거하고 얘가 하는 거 달랐어요. 그래서 1990년부터 이 토지가격을 공시하면서 국토교통부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토지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이건 생략 가능해요.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어요. 이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냥 공시지가 하면은 뭐란 얘기야? 그냥 공시지가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란 얘기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반드시 개별이란 단어를 써줘야 돼요.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 50만 필지가 있어요.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샘플을 뽑아놨어요. 근데 대략 한 4천만 필지라고 보면 돼. 이제 대략 이제 한 거의 4천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분필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늘어요. 이게 필지 수가. 그래서 그때 달라요. 이 필지는. 근데 이거는 좀 바뀌었는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4천만 분의 50만이면 400분의 5하고 같잖아요. 그럼 400분의 5는 80분의 1이죠. 5로 나누면.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를 뽑아놨어요. 이렇게 80개 중에 한 개꼴로. 80개 중에 한 개꼴로.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요. 산정을 해달라. 의뢰를 하면은 감정평가업자들이 전문가죠. 걔네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평가를 해요. 자기 맡은 그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걸 만들어서, 토지가격 비준표 요거와 표준지 공시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장한테. 자, 그러면 국장이 요거를 관할 시군구장한테 송부를 해요. 관할 시군구장한테. 그러면 시군구장은 요 자료를 공무원들한테 줘서 공무원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 표준지 주변에 다른 개별 공시지가를 누가 산정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시군구장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체라고 얘기할 때는, 주체를 얘기할 때는 시군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주체는 시군구장,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주체는 국장.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공시는, 자, 이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져요. 단독과 공동. 단독주택은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얘는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이렇게 나누어요. 자, 이게 지금 표준과 개별로 나눠졌죠. 요거는 구조가 어떻겠어요? 요거하고 거의 똑같겠죠. 자, 여기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준표가 있어요. 비준표. 누가 작성해요? 주체는 국장이에요. 이걸 또 누구한테 보내줘요? 시군구장한테 보내줘요. 똑같은 구제. 자, 결국 표준화가 된 거는 누가 하고요? 국장이 하고, 뒤치다거리는 시군구장이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특징이 네모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게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표준화가 된 거예요. 얘는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안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할까요? 표준화가 된 건 누가 해요? 표준화가 된 건 국장이. 표준화가 된 건 국장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표준 공동은 국장이 하고 개별만 시군구장이에요. 개별만. 자, 이게 이제 주체입니다. 주체를 알아야 되고요.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군지. 그래야 이제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을 골라낼 수 있어요. 다음에 이게 효력이 있어요. 효력. 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한다 그랬죠? 세금 매기려고. 이 중에 뭔가는 세금 매기는 것의 기준으로 사용이 돼요. 이 중에 뭔가가 세금 매기는데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50만 필지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매겨요? 못 매기죠. 이거는 50만 필지만 돼 있으니까 이걸로 세금 매기면 안 되겠죠. 세금 매기려면은 이걸로 해야 되겠죠. 다 계산이 돼 있는 걸로. 여기서도 뭘로 매겨야 돼요? 이걸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얘는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가 뭔 말이에요? 전부 다 조사는 전부 다. 그럼 얘네들은 다 계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국장에서 전수조사해서 다 산정을 해요. 그럼 가격이 다 계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다 계산돼 있으면 그걸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효력에서는 요놈하고 요놈이 똑같아요. 요놈이 다 계산돼 있으니까. 주체는 다르지만 효력은 어떻다고요? 효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효력이 공적기관에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 자, 하나의 효력이 더 있는데, 하나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자, 여기서는 정보 제공이 키워드예요. 주택시장에서 정보 제공하는 것은 여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에서는 누가 세금 매기는 거 기준이에요? 예죠, 예. 토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요. 자, 요놈이 세금, 부담금,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이에요. 이 주택에서는 과세 등 요게 키워드예요. 과세 등 업무입니다. 과세 등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저 조문이 다르니까 요 조문에 충실해서 과세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공적기관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자, 그럼 결국 세금 매기는 건 다 됐죠. 세금 매기는 건 다 됐어요. 개별 공동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해요. 그럼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죠, 이제. 표준. 자, 여기 표준 주택 가격은 오직 한 군데만 사용돼요. 여기만 사용돼요, 여기만. 이거 쉬워요. 예, 요거는 공적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딱 한 군데만 사용됩니다. 더 이상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 계산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사용돼요. 그래서 요걸 또 따로 기억해야 돼요. 효력이 이제 여기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요거.
자, 요거는 일단 공적 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 얘네들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때는 기준이 돼요. 공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들이 지가를 산정할 때는, 이 말, 지가를,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 표준지의 공시지가 본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 개별 공시지가를 안 봐요.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해놓은 거예요? 시군구장이 공무원한테 시켜서 전문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전문가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뭘 봐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얘는 지가 산정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토지에 부과되는 이런 거 세금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거지,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자, 여기 정보 제공이, 주택에서는 정보 제공이 밑에 있었잖아요. 지가 정보는 위에 있어요. 위에 표준에 있어요. 지가 정보 제공은 맨 위에 표준에 있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은 이게 개별과 공동에 와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거 이제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된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참고 삼아 하는 거예요. 참고 삼아. 예를 들어 그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토지가 표준지 가격보다 낮다, 표준지보다 낮게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싸게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의 지표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지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걸 위에 걸 기억해야 되고, 지가산정 기준.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은행 제도 있잖아요. 토지은행 제도에 따라서 토지를 비축할 때 토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매수 가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 매수 가격 정할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또 우리 토지 수용하잖아요. 수용 보상금 줘야 되죠. 수용 보상금 주려면 토지 가격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표준지 공시지가. 또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민간에게 매각할 때, 팔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되는 이런 거 계산할 때만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세금과 관련되는 건 개별 공동,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 있어요. 주체 효력 기타. 이 기타 사항은 일단 공시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루리스 말씀드렸잖아요. 루리스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이 1월 1일자 가격이에요. 근데 아직은 작년 1월 1일자 가격이에요. 아직은 올해는 개별 공시지가를 아직 공시를 안 했어요. 언제 하느냐? 개별 공시지가는 요거는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적 가격이라고요? 작년 1월 1일 가격이에요. 작년 1월 1일 가격.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하고 공동 주택 가격은 요거는 4월 30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표준주택으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곧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리죠. 왜냐면은 이거 누가 해놨어? 이거 국장이 누구한테 시켜서? 국장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했잖아요. 전문가가 해놨잖아요. 전문가가 해놨는데 몇 필지에 대해서 50만 필지에 대해서는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공무원이
손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그 가격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표준주택가격도 곧 그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따로 공무원이 손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해놨는데 감정평가업자가 전문가한테 시켜서 계산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필요 없이 표준주택 가격이 곧 개별주택 가격이 돼버려서 그걸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저 5가지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 치면 이제 8가지가 돼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비주거용 가격이 이렇게 구조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나누어요. 비주거용 일반과 집합. 이 집합이 이 공동주택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을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모두가 이제 8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자, 이게 이제 기타까지. 자,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예? 이의신청은 그 주체한테 하는 거예요. 주체한테. 표준, 공동, 표준은 국장한테 하는 거고요. 개별은 시군구장한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주체한테 하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날아왔는데 내가 낼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범칙금 통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내가 범칙금 낼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의신청해야 돼요?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행정법상의 용어입니다. 행정법상의 용어로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분한 놈한테 하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처분한 놈한테. 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게 444쪽에도 있어요. 444쪽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까지 11문제가 출제됐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게 요 정도만 알아도요 9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압축을 많이 한 거예요. 압축을 많이 했으니까 대신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거죠. 이 요약집으로 할 겁니다. 요약집으로 할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론 수업을 좀 이제 이론 수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난 3, 4월 이번 3, 4월 과정이 가장 중심이 돼요. 가장 중심이 되니까 요 3, 4월 과정을 위주로 미리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3, 4월 달에 첫 번째 주죠. 첫 번째 주의 거를 먼저 수업 듣고 오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첫 번째 주 것이 그 3, 4월 것이 좀 어렵다 이러면은 해당하는 1월달, 2월달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거기 조금은 더 쉬울 거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